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달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 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인데 하반기 수출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아직까지 6월 달 전체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20일까지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사실 수출 금액 자체는 일별로 보면은 작년보다 한 2%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그러니까 영업 일수가 있는데 영업 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길면서 하루 긴 것만큼 수출이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는 13.5일이었는데 올해는 14.5일이기 때문에 하루 늘어난 것만큼을 계산하면은 5.3% 는 거로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일별 얼마나 수출이 늘었느냐라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긴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2% 정도라 지금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에 비하면 이미 그 기준 자체가 월등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지표 자체가 플러스이지만 사실은 약간 마이너스인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원래 3월, 4월, 5월 지표, 그다음에 1월 딱 이렇게 지표 올해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은 상승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무역협회가 조사한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6분기 만에 처음으로 그 100을 웃돌았는데 그럼 결국 수출도 좀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가요? 일단 경기 실사 지수, 그러니까 BSI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BSI 지수는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미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수출 산업에만 따로 이제 경기 전망 지수를 만드는 게 이 BSI 지수인데 결국 이제 좀 반등하고 있다. 기준이 100이거든요. 기준이 100보다 낮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안 좋아질 것이다. 네. 기준이 100보다 높으면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8.7을 찍으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기업들의 전망 지수다 보니까 조선업 같은 데서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실제 이제 수출액으로 기록되려면 선박이 다 팔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조선업 분야 같은 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아까 이제 수출 말씀드릴 때 이제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자동차 수출이 작년보다 100% 늘고 반도체는 오히려 한 23% 이상 줄어들면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하반기에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조선업 수출 같은 것들이 조금 회복이 된다라 그러면 이제 수출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내부 지금 경기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추가적인 부양책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추가적인 부양책은 굉장히 많이 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근본에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도 4%대죠. 유럽은 5%, 6%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중국은 0%대입니다. 오히려 흔히 말하는 기준이 한 2%라 그러면 2%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 말은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리오프닝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느는 이렇게 선순환적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작으면서 수요가 늘지 않고 있고요. 수요가 늘지 않고 있으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투자도 늘어나지 않는 이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금리도 낮추고 재정도 쓸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못 쓰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정책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0%대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정책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재정 정책을 같이 곁들이면서 광범위한 어떠한 정부의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기 하강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가진 어떤 문제점들, 부채가 너무 많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테크 기업들을 조금 2010년대 후반에 좀 너무 억누른 것이 아니냐, 마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무 억누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갈등 때문에 중국 역시 이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면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미국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 역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정부가 이게 부양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게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또 의문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양책에 우리 수출에는 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것 중 큰 부분, 그리고 수출이 안 늘어나는 것 중에 큰 부분은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작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리오프닝 효과를 극대화해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우리 경제, 하반기 우리 수출에는 특히나 반도체 같은 분야의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부동산 소식인데요.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 수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뭐 역전세 우려나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전세 제도가 이렇게 앞으로 축소되진 않을까요? 이제 전세 제도가 축소돼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만 가진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전세 제도가 잘 작동을 하려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말은 전세를 약간 싸게 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나는 뭐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고 뭐 그렇다면은 조금 여유롭게 이제 전세 가격을 주는 것들이 가능해서 흔히 말해서 집을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집값이 예전만큼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전세를 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꼭 전세를 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이제 반대로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라 그러면 물론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게 있어서 전세를 다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리스크도 크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돈이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묶여 있는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집값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되면은 결국 전세 수요나 뭐 공급 둘 다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제도가 조금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앞으로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뭐 큰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약간 있고, 최근에 여러 사태들, 전세 사기 사태들이 겹치면서 전세를 하느니 우리가 월세를 좀 더 나겠다. 특히나 이제 금리도 또 높아졌기 때문에 보통 전세를 할 때 또 대출을 해서 사는데 대출 금리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대출 금리를 내느니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월세를 내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반전세라고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전세 일부랑 월세는 섞는 것, 혹은 전체 월세로 가는 이러한 것들의 제도들이 많이 그러한 식으로 지배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좀 갈 길이 멀다.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보는 어떠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올해 2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한 번도 올리지 않느냐, 더 이상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지난 전까지는 사실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한 번 정도 혹은 더 이상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물론 데이터를 보고 하겠지만 뭐 연준의 점도표라고 이야기하죠. 연준 점도표에서는 2번 이상 올릴 가능성을 사실 내보였습니다. 원래 5.6%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예측치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오히려 강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흔히 보는 뭐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야기하죠.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란 것은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어떤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어떠한 가격들을 제외하고 이제 물가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원 물가 지수가 5%대로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4.0%로 나왔지만 근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잡으려면은 뭐 더 타이트한 흔히 말하는 긴축적 정책이 더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연준이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4%대 물론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는 2%대보다는 굉장히 높지만 네.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더 근원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그 파월 의장 이런 발언 영향을 받은 건가요?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식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AI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어떤 그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 오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뭐 사람들이 사실 기대감이 형성될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지만 이제 기대감이 약간 꺾이게 되면 하락하는 스팀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락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지난주 발언할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7월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했거든요. 네. 애매한 스탠스를 했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좀 낮게 나오면은 굳이 올려야 되느냐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로 시장에서 받아들인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2번 이상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흔히 말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술주들이 보통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저번 주 FOMC 회의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기대를 약간 꺾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덜 올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를 꺾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